지대로는 지대가 뭐죠? 그렇죠. 아니 땅은 지죠, 지. 대는 뭐야, 대? 보통 한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지대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지대가 뭐냐면은 토지 사용료예요. 토지 사용료.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쭉 출발하는데 우리는 리카도부터 출발을 해요. 이 옛날에 지대 논쟁이라고 있어요. 지대가 뭐냐? 지대 논쟁이 역사상 3번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고존학파하고 신고존학파의 지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쪽파 대파도 몰라 죽겠는데 고존학파, 신고존학파가 그 논했던 지대에 대한 다툼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상 그런 거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한도 없이 높아지는데 다만 이 지대가 이제 성격이 논쟁이 뭐냐? 이 지대가 잉여냐, 저 소득이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사용료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을 거, 요즘 따지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 토지 이용자, 임차인이 있겠죠. 그렇죠? 소유자하고 이용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잉여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겠어요? 임대인, 그러니까 지주. 소유자는 지주한테 기속되는 것이고 아니면 비용이냐. 요거는 누구 입장에 논한 거냐면은 임차자. 근데 지금은 이 지대라는 게 그 임대료 개념이거든요. 임대료니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잖아. 다만 이제 어느 게 더 성격이 강하냐 해가지고 이런 다툼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뭐 다툼이 없어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학문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10회 이전에도 지대론이 언급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19회 이후부터 이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 옛날부터 쭉 이제 지대론에 대한 역사를 쭉 기출문장을 확인해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진화되는 과정이 보니까 심화되는 식으로 진화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진화가 되더라고. 평면적으로 진화된다는 뭐냐면은 난이도는 평양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 양을 확장시키는 거야. 기존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론이 있으면은 좀 시간 지나면 지문이 바닥날 거 아니에요. 심화시키지 못하니까 그죠? 깊숙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첨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또 몇 번 굵어 먹어. 바닥나도 또 새로운 사람 첨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평면적으로 쭉 늘리는 식이야. 우리 시험은 한계가 오지선다가 포인트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5명의 정도만 이제 우선 세트를 잡아놓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공부하기는 힘들어. 가볍게 나머지는 체크하시고 꼭 5명을 이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대로는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거죠. 그 농경제 지대론이라 그래야죠. 리카도 차액지대설, 튜넨의 위치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요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 잡아놓으셔야 돼. 얘가 농경제 지대론이야. 근데 농경제 지대론은 이게 1800년대 내용이에요. 다 발표된 게 1800년도예요. 리카도 차액 1811년인가 10년에 발표됐고, 튜넨의 위치지대설은 고립국 이론이라 1825년이고 마르크의 절대지대는 1894년도에 발표된 자본론 3권에 들어가 있어요. 1894년이니까 마르크스가 사망한 이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이론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1800년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8세기부터 19세기 이런 상황에 대한 논리인데 유럽사에서 이게 농경제 지대론인데 유럽사에서 토지들이 있죠. 토지. 농민들이 있을 거야. 농사짓는 농민들. 농민 중에서 자영농민 많을까? 거의 없어. 소수의 주종, 소수의 지배계층들이 대다수의 토지를 가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다 뭐다?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야. 소작농들은 그 땅을 소작해서 경작한 다음에 사용료로 지주한테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지대가 뭐냐라는 논리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출발한다? 리카도가 출발해야 돼. 리카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리카도만 사실상 결론은 리카도만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돼. 다. 그러면은 리카도의 이름이 뭐야? 리카도의 이론의 명칭 이름이 차액 지대설이야.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그럼 차액 지대설하면은 바로 이제 리카도를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리차드 그러죠.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그러면 리카도 차액 지대설 논할 때 키워드가 몇 개를 잡아놓고 키워드끼리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리카도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차액지대는 무조건 떠오르는 단어가 비옥도라는 단어를 떠오르셔야 돼요. 비옥도. 그럼 비옥도가 뭔지 아세요? 그쵸. 땅이 뭐 질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는 비옥도가 다르죠. 이를테면은 비옥도가 다르다. 그럼 비옥도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산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거죠.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생산력이라는 것은 아마 농작물의 수확량이 될 거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다? 지대 차이다. 그래서 이거를 차액 지대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리카도는 무조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비옥도가 떠오르셔야 돼. 그럼 비옥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농지는 필연적으로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이 있겠죠. 그럼 비옥도가 좋은 땅을 우둥지라고 표현하자.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하겠어? 열등지라고 표현하자. 그럼 두 땅 사이는 비옥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생산력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산력 면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우선 기본이 되는 단어 한계지란 말이 나와요. 이 한계지라는 단어를 뉘앙스를 보면은 한계지 토지잖아. 한계지는 농사를 질까 안 질까? 저요. 그러니까 이 한계지라는 건 시험에도 나왔듯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한계지라 그래요. 그럼 한계지가 가장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예요. 그럼 한계지 바깥 땅이 있겠지. 한계지 바깥 땅에서는 뭐예요? 이윤이 안 남기다 보니까 농사 질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럼 한계지를 기준으로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좋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땅들은 수확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윤을 많이 벌겠죠. 지주들이. 어쨌든 한계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계를 기준 우등지, 열등지, 차익이 지주한테 지불된 대가 어려운 말이에요. 넘어가시면 돼. 어쨌든 이 문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아니. 비옥도라 그랬잖아. 비옥도를 중심으로 비옥도 차이가 생산량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 차이는 뭐다? 지대 차이다. 다만 비옥도를 논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땅을 어느 땅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계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이 농사 짓는 마지막 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지문이 리카도는 특히 지대 발생 원인이 자주 나와요. 시험 지문으로. 지대 발생 요인으로. 먼저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옥한 토지가 흔하다, 드물다. 드물다는 거야. 드물다.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옥도가 이렇게 있어. 비옥도가 우수한 우등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차이면 다 전부 다 열등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는 맨 마지막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 한계지는 이제 농사를 재배 마지막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등지에서 열등지로 가면 갈수록 한계지까지 가면 갈수록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지. 그리고 수학 체감 법칙 이렇게 논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카도. 그래서 리카도 하면 비옥도를 딱 떠오른 다음에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비옥도 차이다. 그 비옥한 토지가 드물다, 희소성, 그 수학 체감 현상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정답이 안 나와.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이 특징이 있어요. 교재 보면은 특징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1번, 2번 정답이 나오는데 1, 2번 별표를 쳐놓으시라 그랬어요.
근데 별표만 쳐놓으시고 좀 표현을 달리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 이분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한계지에서는 뭐다?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거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 지대가 뭐냐?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거예요. 매상고에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매상고가 뭐냐? 수입이 될 거예요. 농사질 때, 농사를 통해서 발생한 수입. 생산비는 뭐예요? 농사지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 이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야.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뭐예요? 이윤이야, 이윤. 또는 초과 이윤 이렇게 표현하죠. 비용을 능가한 거니까. 이 초과이란 말이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이거 잉여라고 자꾸 시험에 내더라고요. 잉여 또는 순수익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차익할 때 잉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한계지 있죠. 한계지에서는 매상고가 10,000원이야. 생산비도 어떻다? 10,000원이야. 그러면 수입이 10,000원인데 비용도 10,000원이면 빼면은 지대 이윤이 얼마 발생해요? 없지. 그래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걸 틀리게 된 사례가 있어. 옳게 나온 경우가 더 많지만은 틀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OX. 지금 논한 것이 리카도 지금 하는 거잖아. 차액지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액지대설에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이지. 그러고 이제 말장난하는 거. 왜 그러냐? 매상고 그 가격에 이제 가격 또는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어떻다?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생산비랑 요 매상고가 같기 때문에 가격이 같기 때문에 한계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게 다음 주에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한계지에서 농사 지면은 손해를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손해는 안 봐요. 정상 이윤만 얻는 거예요. 이 정상 이윤에는 뭐가 들어가냐? 지주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인건비는 버는 정도야. 대신에 한계지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비해산 것보다 생산비가 더 커져. 그 농사질수록 뭐죠? 손해인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농사짓는 걸 딱 멈춰야 돼? 한계지 농사짓는 멈춰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거 가격이 뭐를 결정해요?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 누구 거? 리카도의 차액지대. 도가지 그러죠. 리카도는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근데 도가지 암기하면 뭐해? 말을 풀었으면은 이게 도가지인지 모르시더라고, 이게. 그럼 가격의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라는 거야? 아니면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국어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도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지대는 무슨 뜻이야? 그 곡물 가격에 결정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제가 시험에 나온 걸 표현해 볼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결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그렇죠? 지대는 가격 결정 원인이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지대는 가격이 결정된 결과란 뜻이야, 결과.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다른 지대는 가격이 결정된 결과이지 곡물가 결정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리카도 차액지대설이야.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대도 상승한다. 그렇죠? 왜?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그랬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자세하게 하려면은 나폴레옹도 막 나와요. 역사적으로. 대륙 봉쇄력 나오고 영국에서 나온 이 차익지대 막 등장하는데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뭐가 발생했냐? 인구가 막 늘어나. 뭐 전염병 백신 같은 거 개발되면서 인구가 막 늘어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곡물에 대한 곡물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곡물가 비싸지니까 매출액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럼 지주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적게 벌겠어? 그러니까 지주들의 이윤도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뭘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다른 건 그 리카도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 비옥도, 그 지대 발생 원인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특징이 두 개. 한 개의 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요. 왜? 매상고랑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두 가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다가 10여 년 후에 누가 나오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꼭 역사적인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 누가 위치지대를 주장한 누구? 튜넨의 위치지대설이야. 그 튜넨은 리카도처럼 아주 유명한 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종교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주야, 지주. 이 사람 땅이 엄청 넓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뭐예요? 농사를 경영해본 경험치가 있겠죠. 그 경험치에서 1826년도인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나온 지대결정 이론을 우리가 저희들이 번역하기를 그냥 위치지대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튜넨이 지주 입장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카도랑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 아까 리카도는 농지 등이 비옥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 우등지 열등지가 했고 우등지 열등지로서록 수학 체감현상이 나타난다 표현할 정도야. 근데 튜넨 입장에서는 유럽사에서 농지 등이 비옥도가 별 차이가 없대. 비옥도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학 체감에서 논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다? 무시하는 게 낫다. 그러면 비옥도가 이제 이 사람은 리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비옥도는 뭐라고요? 동일하다고 가정한 거야. 이게 이제 튜넨에서의 이제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비옥도가 동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리카도 문제가 리카도 차익지대설의 논리가 사과라는 작물을 제외해요. 여기가 시장이야. 그 사과 농장이 있겠죠. A 농장이 있을 것이고 B 농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사과 작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어떨까? 사과라는 작물이니까 가격이 똑같겠지. 비옥도가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수확량도 그죠? A 농장과 B 농장이 수확한 사과 수확물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옥도가 같으니까 생산비도 같겠지. 그럼 아까 전에 지대는 리카도는 뭐라 그랬어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비옥도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같은 작물일 경우에 A 농장이 수확한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지주들이 얻는 이윤과 B 농장에서 수확한 걸 내다 팔았을 때 지주들이 얻는 이윤이 같을까 다를까? 리카도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같을 수밖에 없지.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보면은. 근데 농사를 경영해보는 튜넨 입장에서 보니까 두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내가 얻는 이윤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리카도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느꼈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해봤더니 이 당시 1826년도에 그 당시 1800년대 1700년 그런 시대일 거 아니에요. 자동차 있었죠? 없었어요. 비행기 있었죠? 없었어요. 철도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운송수단이 우마차라 그랬어요. 그렇죠? 운송수단. 그러면 특히 농작물 같은 것은 새벽에 수확한 거를 빨리 내다 팔아야 돼. 시간이 지나면은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시장 A 농장 수확, 시장에 B 농장 수확한 거를 새벽에 수확 시장에 빨리 내다 팔아서 상품 가치가 높을 때 팔아야지 이윤이 더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A에서 B 농장까지 거리가 10km고요. B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30km야. 그러면 새벽 수확한 거를 농산물을 운반해서 팔려면은 그러면 뭐예요? 마부를 고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운반할 때 수송비가 발생하다는 뜻이야. 수송비. 비용적인 면에서. 근데 거래에 따라 수송비가 증가하게 변하겠어요? 똑같겠어요? 변하겠죠. 거리가 멀면서 수송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겠지. 그러면은 튜넨이라는 사람은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비옥도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작물일 때는 여기까지 일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차이가 나는 건 뭘까? 농장과 시장 간의 거리라는 거야. 그 지대 발생 원인으로 아까 리카도는 뭘 생각하셔야 돼? 비옥도를 생각하시듯이 튜넨은 뭐가 떠오르셔야 돼? 거리가 떠오르셔야 돼. 거리. 거리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유발시키겠어? 수송비 차이를 유발하더라. 이게 지대 차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리의 차이가 수송비. 그래서 이 수송비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언급한 대표적인 처음에 최초의 학자가 튜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리카도랑 차이가 나는 것은 요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이 수송비를 언급하지 않아. 지대는 아까 매상고 빼기 생산비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하면 누구예요? 리카도야. 근데 수송비까지 더 고려했어. 누구? 튜넨. 없으면은 리카도. 있으면은 퇴. 없으면은 리카도. 있으면은 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듯이 얼마 전 나온 거야. 리카도는 비용적인 면을 하나만 고려했어. 뭐? 생산비. 근데 튜넨은 비용적인 면을 생산비랑 수송비를 두 개를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송비라는 개념이 나오려면은 뭐죠? 거리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죠. 그치? 거리가. 그럼 거리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뭐예요? 시장과 농장 위치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위치 지대설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론, 그리고 이것도 뭐 상식적이지만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와서 중심지, 그러니까 시장이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당연히 멀어지면 증가하잖아요. 그럼 수송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지대 수입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외상고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니까 수송비가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지니까 지주가 얻는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론은 똑같아. 튜넨도 마찬가지인데 튜넨은 한계지 있죠. 한계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가 않아요. 튜넨도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 지대 가격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 결정. 이거는 튜넨하고 리카도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색깔의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리카도에서 이 말을 두 가지하고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하는 설명했기 때문에 튜넨의 경우는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은 리카도든 튜넨이든 두 이론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차액 지대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에 의한 지대 차이. 여기는 거리의 차이에 의한 지대 차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튜넨은 굉장히 단순하게 공부하셔야 돼. 다시 보면은 수송비가 없으면은 리카도, 수송비가 있으면은 튜넨. 그러니까 수송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리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고 오로지 수송비만 가지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 외상고의 생산비는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르크스가 나와. 마르크스 거기 보면은 이제 절대지대설이라는 논리가 이제 나오죠. 절대지대설은 뭐 의에 보신 것처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뭐죠?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 소유권 제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절대지대라는 뜻이야. 절대지대. 응? 절대지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절대지대는 누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누구한테 토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지대야.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용자한테 달라고 하면 뭐해? 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절대지대는 이제 토지 소유 자체가 이제 아까 위에 논했던 것처럼 지대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비옥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칠 거 요거하고 요거죠. 특징에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라는 거. 오케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대가 공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여기서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야. 그 지대가 공물가 결정한다는 말은 이 지대는 뭘로 본다? 비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리카도 차액지대설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차액지대설은 다시 지대는 매상고에서 뭘 뺀 거라고요? 생산비를 뺀 거야. 근데 여기다가 수송비 하나 고려하면 누가 등장해? 튠엔의 위치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리카도가 무조건 중요하니까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주들이 얻는 이윤도 많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리카도에 하면 그래서 이 지대는 지주들한테 기속되는 소득, 즉 잉여로 본 거야. 근데 리카도가 내린 결론이 있죠. 결론에다가 수송비만 더 고려하면 튠엔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카도가 내린 결론이 있잖아. 요거를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근데 마르크스가 리카도 후배잖아. 그럼 마르크스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 유명한 이론서니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그 내용을 부정했을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인정했을까? 인정한 거야. 차액지대설은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차액지대설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차액지대설가 그러니까 비옥도에 의한 차액지대와는 다른 지대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지대는 있는데 차액지대와는 별개의 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차액지대하고 비옥도 관계없는 이 별도의 지대, 또 다른 지대는 우리가 리카도랑 튠엔이 얘기한 것을 전부 다 경제학적으로 논했어요. 아까 매상고가 수입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비용이잖아.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지주랑 귀족들은 잉여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한계지에 존재하는 이 지대는 경제적으로 나오는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로 나오는 거다? 인간이 만든 소유권 제도 있죠. 제도적으로 인간이 나오게끔 탄생한 제도라는 거죠. 이 제도가 무슨 제도? 소유권 제도죠. 그럼 그 당시 소수의 지배계층들이 소유자 전부 다 지주라 그랬잖아. 그 농민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소작농들이야. 그러면 지주들이 자기 땅을 경작한 대가로 소작농들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해요, 안 해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납부를 해야 돼. 싫으면 나가면 돼. 다른 데 가봐자 또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작농들은 지주한테 많은 비용을 지출하죠. 근데 그 당시 소작농들이 지주한테 지불한 사용료를 보니까 비옥도의 차이한 차액지대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지주들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작농 지대를 달라고 요구하는 지대라 그랬잖아. 그건 횡포를 부리겠지. 착취야, 착취. 내 땅을 경작한 대가로서 이 소유권으로 나온 이 명칭을 절대지대라 그러면은 이 절대지대를 1억 원을 요구하는 거야. 1억 원. 차액지대는 무시될 정도로 절대지대가 많아.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럼 지주들이 요구에 발생하는 이 절대지대는 이 지대는 지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
그 토지 소작농들한테 그냥 사용료만 비옥도에 따른 차액지대만 내 이러면은 되잖아. 근데 그러한 선량한 지주는 없었다는 거야. 그냥 다 착취해, 착취. 그래서 이 한계에 존재하는 이 지대는 차액지대, 비옥도에 의한 차액지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소유권 제도에 의해서 지주들의 요구에서 나오는 지대다. 그거를 이제 모든 땅에 다 존재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절대지대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리카도는 아까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 그랬죠. 마르크스는 아니더라는 거야. 뭐가 뭐를 결정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 그래서 보통 마진가 그러잖아. 마진가. 마르크스는 뭐가 뭐를 결정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 마진가. 마진가 암기하면 뭐예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틀리시더라고. 그러면 지대가 곡물가를 결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작농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 입장에서는 지주 땅을 경작한 대가로서 차액지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절대지대까지 지주한테 납부를 하잖아. 그렇죠? 그럼 많은 비용으로 납부한,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소작농을 지불하는 절대지대가 뭘로 처리되냐? 비용이 돼요. 비용이 돼가지고 곡물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거야. 지주한테,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데 물건값이 비싸죠. 왜? 거기에 절대지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백화점한테 사용료를 많이 납부하잖아요. 납부한 사용료, 백화점은 납부하는 그 사용료, 임대료죠. 그걸 어디다 반영해? 그 제품 가격 반영해서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켜?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시장에 나온 곡물 가격이 있죠. 내가 비싸게 나올까? 싸게 나올까? 아주 비싸게 나오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요 다음은 참고만 하세요. 곡물가격이 비싸게 나왔어요. 비싸게 나온 거를 이걸 누가 시장에서 소비해? 그 당시 소비자가 누굴까? 도시 소비자가. 그 당시 공장 근로자들이야. 프롤레타리아, 공장 근로자. 근데 공장 근로자들도 노동력을 제공했죠. 누구한테? 자본가들한테. 뭘 받아요? 임금을 받았죠. 임금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임금은 아주 그 당시 사진 보면 처참하더라고.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당시 상황이 공장 근로자, 노동자들은 자본가들한테 임금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민들은 지주한테 절대지대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농민들은 같이 착취당하는 그 공장 근로자들한테 물건 가격을 비싸게 불러가지고 전가시킨 거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임금 가지고 절대에 반영된 비싸게 시장에 나온 곡물을 공장 근로자가 구매를 못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곡물가 왜 비싸게 나오는가라고 원인을 밝혀봤더니 뭐 때문에? 소유권을 배경으로 지주들의 요구에 나오는 절대지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럼 곡물 가격을 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지대를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뭐를 없애버려야 돼요? 소유권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지. 그 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럼 우리는 정리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누구 것만 잘 생각하면 되나? 리카도. 비역도, 이렇게 해요. 매상고 빼기 생산비, 리카도. 아니다! 수송비 더 고려하자, 퇴! 내리고, 리카도. 한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 도가지. 아니다. 한계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건 누구? 마르크스. 그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비용, 지주한테 납부하는 사용료가 비용으로 이제 전가시킨다는 논리니까, 그럼 이 지대는 비옥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네. 그럼 비옥도 관계없는 거니까 뭘 때문에? 소유권 제도. 키워드 몇 개만 탁탁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교재상에 보면은 그 의의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 사유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게 요구하는 지대, 그리고 특징의 동그라미 1번 별표,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면은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쁘죠? 그럼 다 된 거야. 내용이 없어. 있구나. 이렇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이 리카도, 튜넴, 마르크스로 연결되는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세 사람만 되면 되는데 부동산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수능에도 나왔던 사람이죠. 66페이지에 거기에 입찰지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는 그 길지 않는데 입찰지대설. 입찰지대론은요, 내용 보시다시피 조금 내용이 많아요. 키워드의 연속이지만은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잘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입찰지대를 보면은 거기에 의에 보시면은 누구 걸 뺏겼다? 튜넴 걸 뺏긴 거야. 튜넨의 이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튜넨 이론과 똑같다.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도시 공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고립국 이론이 뭐냐? 이게 작년에도 이게 나왔대요. 그 튜넨에 대한 논리가. 앞에 이제 6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그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꼭대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튜넨의 고립국 이론은 이 사람이 이제 한계지대곡선, 나중에 튜넨 알론조는 입찰지대론에서 이거를 한계지대곡선을 똑같은 의미로 입찰지대곡선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계지대곡선과 입찰지대곡선 같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한계지대곡선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우하향이고, 그리고 이제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가 달라지는데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경우 기울기가 어떻다? 가파르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생산 방식이 이제 조방적인 것은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해. 그리고 이제 3번에 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무슨 농업? 집약적. 멀수록 무슨 농업? 조방적.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토지 형태가 뭘로 이어지냐? 동심원적 토지 형태가 이루어져요. 동심원 토지 형태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년에 누구한테 미치냐면은 누구한테? 버제스의 동심원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해되시면 끝난 거야. 고립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 국가예요. 근데 1820년대에 유럽사에 존재했던 국가는 아니고 튜넨이라는 사람이 논문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도시 국가예요. 근데 고립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립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폐쇄경제과, 개방경제과. 폐쇄경제. 그러니까 작물 등이 농경제 이론이니까 작물 등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고립국 안에서 생산된 작물들을 다른 나라 수출할 수도 없어. 그럼 고립국 안에 있는 도시 시민들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급자족해야 돼. 그런데 자급자족하는데 1차 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 도시인지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물이 재배되는 위치를 동심원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이론이 이제 한계지대곡선이라는 논리야. 아까 전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대곡선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종축에다 지대를 잡아요. 아까 지대는 어떻게 계산해요? 매상고 빼기 생산비 여기까지 똑같다 그랬죠. 빼기 뭘 빼? 수송비. 그럼 횡축이 뭘까? 횡축이 거리. 여기는 도심. 도심은 이제 시장이야. 농사져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논할 때 거리랑 수송비는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비례 관계가 돼요. 비례 관계. 그리고 수송비하고 지대는 비례 관계일까? 반비례 관계일까? 반비례지. 수송비가 많이 들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니까 지주들이 얻는 이유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거리하고 지대는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 반비례겠지. 거리가 여기고요. 지대가 여기잖아. 그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택시 타면 아시겠지만은 수송비가 많이 들겠지.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만큼 지대는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심지에서는 지대가 높을 것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지대 곡선 뭐라 그런다고요? 한계 지대 곡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대 곡선 모양이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게 우하향 모양이에요? 아니면 삐뚤이야? 우하향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를 이제 그냥 우하향 되면 좀 그러니까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형태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대곡선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형태다라는 거 아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한계적 기울기가 작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트넨이라는 사람 배터리가 다 됐나? 아닌데? 트넨이라는 사람은 여보세요? 울리죠? 작물을 고립구 안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일 작물을 재배한다고 가정하세요. 단일 작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립구 안에서 만약에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한다 그랬을 때 한 기지가 어디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지대고요. 여기가 도심이야. 그럼 요 농작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매상고에서 생산을 수송 빼가지고 여기가 이윤이 가장 많이 벌겠죠.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지대 이윤은 좀 낮아질 거 아니야. 낮아지다가 이제 거리축과 접한이 좀 생겼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만약에 이게 A 작물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도심지에서는 A 작물 재배할 때 요만큼의 이윤을 발생하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속 여기가 플러스가 초과액이 발생한 영역이고 계속 그러다가 여기 딱 거리축과 접하는 요 지점 생겼죠. 요 지점이 되는 순간에 초과 이윤이 0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벗어나잖아. 벗어난 지에 농사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만약 A 작물을 매상고가 1억이야. 생산비가 2천만 원인데 거리가 이게 멀어졌잖아. 거의 멀리서 운반한 걸 시장에 내다 팔려면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수송비가 2조야. 그 농사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벗어난 요 지역에서 농사 잡았자 이윤이 안 남기죠. 그럼 초과이윤이 아니라 손실을 보는 영역이에요. 그럼 만약에 A 작물을 이 지역에서 고립군에 단일 작물 재배한다 그러면 어디가 한계지가 되겠어?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지 한계지가 된다 그랬죠. 그 지점이 거리축과 접하는 그 지점이 한계지가 돼.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수의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은 이 거리축과 접하는 지점이 한계지가 아니야. 그 어디가 한계지냐? 우선 모양을 잡았어요. 요거 지우개. 새롭게 해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작년에 이게 나와가지고 한번 볼까? 그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게 트넨하고 똑같으니까 지대는 매상고에서 뭘 빼? 생산 빼고 수송비 빼고요. 이게 이제 거리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 볼게요. 여기가 A 작물. 이 A 작물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가팔라요? 완만해요? 가파르죠. 왜 가파를까요? 지금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이해하실 때 이게 거리잖아. 지금 거리가 이만큼 나갔죠. 거리 변화가 이만큼 돼. 그럼 A 작물은 도심지에서 작물 재배면 이만큼의 이윤을 발생해요. 그러다가 여기가 초과인이 0이 되는 지점 여기라 그랬죠. 그럼 요만큼 거리에 나간 거에 대해서 지대 이윤이 이만큼 떨어져. 그럼 거리 변화가 더 커요? 지대 변화가 더 커? 지대 변화가 더 크지. 그 말은 뭐냐? 이 작물은 시장에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지대 이윤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대에 영향 미치는 건 뭐가 영향 미친다 그랬어? 수송비가 영향 준다 그랬죠? 그럼 이런 작물들은 조금만 시장에서 멀어질 경우 뭐다? 지대의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수송비가 어떻게? 급격히 증가되는 산업이라는 뜻이야. 급격히. 그럼 이런 작물들은 시장에서 먼 장소에서 농사를 질 경우에 수송비 부담 때문에 어떻게 돼? 이윤을 남길 수가 없겠지. 이런 작물을 트넨이라는 사람은 채소라 그랬어요. 채소라는 작물은 특히 새벽에 수확한 거를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 새벽에 바로 팔아야지 상품 가치가 훼손이 안 된다는 논리죠. 그러면 이런 작물들은 되도록이면 어디에? 도심지에 가까운 데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도심지에 가까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우개. 도심지는 땅값이 어때요?
비싸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돼 있죠. 토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수확량을 늘리는 식으로 작물 재배해야 돼. 그 채소 농사 질 때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이 없죠. 그러면 도심에 가까이 농사 짓는 사람일수록 뭐다?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돼요. 고밀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집약적인 농업을 짓는 한 개의 짓는 기울기 있죠. 기울기는 보통 가파를까 완만할까? 기울기는 보통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멀리 농사 질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면에서 뭐죠? 멀리서 농사 수송비 부담 때문에 이윤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채소 농사를 지으면 채소 작물의 한계지는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서 딱 채소 농사를 멈춰야 돼요. 그럼 요거를 C산업이라 한번 보겠어요. 작물이 좀 그런데 C산업. 요거는 길이가 좀 완만해요, 가파라요? 완만하죠. 완만하다는 것은 뭐냐? 이 고립구간에서 C산업만 1차 산업 운영한다 그러면은 C산업의 한계지가 여기가 한계지가 돼요. 그럼 C산업 보니까 거리가 이만큼 변했죠. 거리 변화랑, 그러면 여기 C산업은 도심지에서 만약에 운영하잖아요. 이윤이 이만큼이야. 거리가 이만큼 변했을 때 지대 변화는 작지.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럴까? 거리가 외곽 나가면 나갈수록 수송비는 증가는 하죠. 근데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해, 완만하게 증가해?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야. 거리 변화보다 지대 변화가 작다는 것은 어차피 외곽 나가면 수송비는 다 발생해요. 다만 채소 농사와 다르게 수송비가 증가는 하지만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완만하게. 이 산업을 뭐라냐? 목축업이라 그랬어요. 그럼 외곽에서 목축 운영하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달구지에 싣고 내다 팔어. 내다 팔 때 자동차 같은 거 없으니까 일주일에 시장에 내다 팔은다 하더라도 양의 상품 가치는 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목축업 같은 것은 외곽에서 멀리서 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죠? 수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목축업이라는 산업은 도심에서는 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왜? 특성상 많은 토지가 필요해. 많은 토지가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 어디로 가? 외곽으로 나가. 외곽으로 목축업하는 낙농업하는 거 보면은 목축업하는 거 보면은 땅을 광활하게 이용하고요. 채소에서는 아주 고밀도를 이용해요. 듬성 이용하잖아. 무슨 산업이 돼요? 조방적 산업이 돼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 부담이 적기 때문에 조방적 산업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요, 가파라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방적 산업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돼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지역에 C 목축업만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고립구간에서는 목축업의 한계지가 여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작물을 이제 운영해. 여러 산업. 비산업. 그러면 지금 일부러 3개를 했는데 그럼 3개의 산업들이 전부 다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은 이 고립구간에서 A, B, C라는 산업을 운영할 때 각 위치마다 이윤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선정되겠어요? 이윤을 가장 적게 벌 수 있는 작물이 선정되겠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이 선정되겠죠. 그 도심지에서는 딱 보면 어느 산업을 운영하는 이윤이 가장 높아? A로 이용하는 게 이윤이 가장 높겠어요? B예요? C예요? A가 보시다 이윤은 지대는 이윤이라 그랬잖아. 매상고 빼기 생각 빼기 수송비 개념이니까 그 도심지에서는 C는 여기가 이윤이고요. B는 여기가 이윤이고 A는 여기가 이윤이죠. 그 도심지에서는 어느 걸로 이용하는 가장 돈을 많이 벌겠어? A로 이용하는 거야. 도심 A로 이렇게 이용해. 이용하다가 B 지대곡선과 교차되는 요 지점이 있죠. 교차 지점이야. 그래서 이 교차 지점이 한계지가 돼가지고 이거 튜넨의 이론을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음부터 쭉 보면은 여기까지가 뭘로 이용하냐? A 작물을 이용해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A는 수송비 부담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예요? B보다 이윤이 적어. 그렇죠? 여기까지는 A를 이용하고 그다음 여기 초가 계속 플러스 발생하니까 그런 다음 B로 이용하고 있어. B가 다른 A하고 C보다 이 영역에서는 초과인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B로 이용하다가 C 지대로 교차되는 여기까지가 B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B도 C 있죠, C. 수험기 부담 때문에 C보다는 이윤이 더 적어져. 그래프상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다음부터는 B로 이용하는 걸 탈락되고 마지막은 끝까지는 뭘로 이용해? C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영역이 C로 이용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국 안에 보면은 이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작물이 선정돼서 여기는 A, 여기까지는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토지의 형태가 이루어져요. 이걸 쭉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이 있죠. 이거를 알론드라는 사람이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토지 이용 형태가 무슨 모양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심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약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주 중요한 알론조의 입찰지대론이야. 그러니까 튜네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거기 이제 66페이지 보면은 입찰지대론은 튜넨의 무슨 이론을? 고리입구 이론. 어디로 옮겨놓은 이론이라고요? 도시로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책을 보면은 튜넨이라는 사람은 토지 형태가 뭐 낙농업, 채소, 목축업 이런 식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설명인데 튜넨이라는 사람 똑같은 설명인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에는 도시 용도가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되는 게. 그 내용에 보면은 똑같아요. 중간에 지대는 매상고 빼기 생협비 수송비라는 거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튜네 거니까 지대는 뭘로 본다? 이윤이 되는 거야. 이윤. 초가 잉여가 되는 거야. 잉여. 그 동그라미 2번에 그런 말이 설명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별표를 쳐야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 줄에 토지 이용자 입장이야. 토지 이용,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지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 용액이라는 거야. 뭐라고? 최대 지불 용액.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유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최대 금액이에요. 최대를 뭘로 시험에 나왔냐? 최소 금액이라고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한 무슨 금액이라고요? 최대 금액. 그리고 초과인이 뭐가 되는 수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 개념이 단어만 암기하세요. 동그라미 3번에 최대 지불 용액. 누가? 토지 이용자가. 누구한테? 지주한테. 그리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하고 최대 금액의 초과인이 0이 되는 거. 그리고 각 위치마다 입찰지대 연결하면 입찰지대 곡선이 나와요. 동그라미 입찰 곡선을 보세요. 똑같아요. 1번에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체크하셔요. 이거 언젠가 우상향 한번 나올 거야. 그리고 왜 입찰이라고 했느냐? 경매 붙인다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자주 나오죠.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외곽을 이동하면서 거래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 있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대를 연결한 선이야. 퍼락선이야. 지금 이게 연결해 이게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 있었죠. 각 산업별로 지대가 가장 높은 부분, 낮은 부분.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으로 작물의 토지 형태가 선정돼 가지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입찰지대 곡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요. 4번이 문제가 되는데 그 입찰지대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는 단위당 한 개 수송비를 뭘로 나눈 거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거야. 뭐로 나눴다고요? 수송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거야. 이걸 서로 반대로 시험에 냅니다. 이거 꼭 밑에 동그라미 공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정리해 보면은 아까 의의 튜네 걸 뺏겼다는 거 그런 내용의 동그라미 3번은 4번 최대 지불 용액 최대 금액 초과인 0이 되는 거. 그 입찰지대 곡선의 1번의 우하향 그리고 특히 동그라미 3번 그 동그라미 4번 요거를 자꾸 보셔가지고 얘네들이 말장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초과 이윤이 여기 이 질문을 종종 받는데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지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 개의 산업들 연결한 포락선으로 한꺼번에 입찰지도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이제 완전 경쟁이 가정하다 보니까 이 위치에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는 제한이 없어. 토지 이용자들은 A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B 용도, C 용도, D 용도 어느 용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위치마다 아무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가장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용도로 토지 이용이 할당되겠어요? 가장 이윤을 적게 벌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이용하겠어? 많이. 계산해 보니까 A 용도로 이용했을 때 배상고가 1억이고 생산비가 1,000만 원이고 도심과 가깝잖아. 모두 절약이 돼. 수송비도 절약되니까 수송비도 한 1,000만 원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A 용도를 이용했을 때 지대가 아까 초과이윤이라 그랬죠? 초과 얼마 버는 거야? 8,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산업이 A 용도로 이용했을 때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아. 그러면 A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조이치 토지를 이용해서 8,000만 원 벌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 이용자분들이 많이 있겠죠. 값을 여러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 사람이 있으면 토지 이용자 A 용도를 이용하면 이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뭐를 납부해야 돼?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사용료를 납부할 때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주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야? 얼마 정도까지 최대로 정할 것인지를 미리 마음속에 계산하고 오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겠어? 계산하고 오겠죠. 최대 지불용이 얼마를 지불할까? 8,0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원하는 사람 많은데 A 용도로 땅은 하나밖에 없죠. 어쩌고서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 이 땅을 경매에 붙여요. 경매에 붙일 테니까 나한테 사용료에 대한 입찰가를 제시하라. 처음에는 이게 다 경매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하겠지. 1,000만 원, 그럼 누가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계속 사용료는 입찰가 높아지겠지. 그러다가 갑돌이가 8,000만 원을 불러버려요. 결국 8,000만 원 부르는 순간에 나머지 사람들은 입찰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론이야. 입찰을 포기하면서 갑돌이는 사용료로 토지자한테 얼마 지불해? 8,000만 원 지불하는. 그래서 뭘로 이용해요? A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해서 얼마 벌어? 8,000만 원 번 거야. 그러면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이를 번 거야, 못 번 거야? 초과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8,000만 원 사용료 지불한 거에 8,000만 원 얻어간 거니까 결국 이 지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땅 주인들이 가져간 거야, 땅 주인들. 그래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말장난 엄청 해요. 최대 지불 용역인데 최대를 최소로 나온다든지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인데 초과인을 최대로 낸다든지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입찰지대에 대해서는 방금 체크해드린 그 지문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보기에 그냥 시험 문제는 리카도, 튜넨, 마르크스 세 사람이 기본이었었죠. 세 사람 누구부터 출발했어? 리카도. 그러면서 그중에 튜넨 거를 뺏긴 사람이 누구다? 입찰지대.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 돼. 제발 좀. 근데 갑자기 23회 때 갑자기 수험서도 대부분 없었어요. 갑자기 누구냐? 67페이지에 마샬의 준지대가 나온 거야. 어느 수험서도 대부분 없었어. 왜냐 준자니까 얘는 땅과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땅이면 지대잖아. 근데 준자부터 쓰니까 이거는 토지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준지대 다행스러운 것은 딱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준지대에 대한 논리는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준지대. 먼저 우선 누가 주장했다? 마샬이야, 마샬. 마샬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미용실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마샬. 준지대, 마샬. 그럼 이 사람은 누구 걸 뺏겼어? 리카도 걸 뺏긴 거예요. 아까 알론드는 누구 걸 뺏겼어? 튜네 걸 뺏겼고요. 이 사람은 뭐다? 리카도는
아니 리카도 걸 뺏긴 거야. 그 리카도 차익지대에서 아까 가격이 지대 결정했어요, 지대가 가격 결정했어요. 가격 두 가지는 가격이 지대 결정했다는 거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토지가 아닌 물건이 있죠. 토지가 아닌 물건이 토지와 유사한 지대 수익을 발생하다. 그래서 준지대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기 동그라미 2번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생산을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준지대다라는 거야. 토지가 얻는 소득을 만약에 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대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네. 그래서 준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냐? 기계 소유자들이 사용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실 것은 준지대 크기 있죠. 준지대 크기는 해당 고정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 생산물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보통 생산 요소의 공급량이 고정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설명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준지대는 이런 기계나 기구 같은 거 있죠. 고정 생산 요소가 기계나 기구예요. 이런 기계나 기구에 대한 뭐에 따라 결정한다? 수요에서 결정되는 거야. 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암기할 사항은 요거예요. 첫 번째는 준지대 개념, 요거 동그라미 2번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지대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한다? 기계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된다는. 공급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큰 건설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 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기계에서 높은 기계 가격은 비싸질 거 아니야. 그렇죠? 기계가 높아지니까 누가 이윤을 가져가겠어요? 기계 소유자가 이윤을 가져가겠지. 가격이 지대 결정한 논리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이 준지대는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예요. 이 말은 준지대는 단기에는 존재하지만은 장기전 어떻다? 소멸되는 지대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우스. 어디 해야 돼? 더블 클릭? 마우스. 정력 써가지고 이제 카우스 엔진. 준지대는 뭐라고? 어떻다? 여기 세 번째, 준지대는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 준지대는 단기에는 존재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소멸되는 지대. 왜 그럴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가격이 지대 결정하는 리카도는 그대로 뺏긴 건데, 그럼 기존의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산을 만들면 기존 기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시장에 공급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죠? 더 성능이 우수한 기계로 갈아타는 거야. 갈아타보면 기존 기계에 대한 수요는 줄겠지. 기존 기계 점점 창출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 사라지는 이유는 더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시장에 탄생하기 때문에 기존 기계가 누리는 이 이유는, 준지대라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준지대는 굳이 이제 이런 데서만 기계 기구만 아니라 사람에도 준지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사람에도 준지대가 나온다 그랬죠. 사람이 이제 만약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3년 만에 친구들 모이면은 그럼 먼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얼굴 재개발하죠. 코를 막 세우잖아. 그럼 관심을 갖죠. 이거 어느 병원에서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죠.
근데 그 일시적이야, 장기적이야? 일시적이지. 왜? 더 성능이 더 재개발을 많이 한 친구 그 다음에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기계 이제 생산품을 생산을 위해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고안했을 때 기계가 창출한 준지대는 일시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지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기계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엄청난 비용을 연구 개발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 준지대가 더 성능 우상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 창출한 이윤이 단기적이면서 장기 소멸된다는 걸 당연히 알겠지. 근데 그럼 이 기계가 창출하는 이윤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보존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래서 나온 제도가 특허권이야. 특허권은 준지대의 내용을 장기 소멸되는 이 시대를 법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관계가 없고 준지대는 요 정도만 탁탁탁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제지대 전용 수입은 뭐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하면 이제 건강 해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동심원 지론 이런 것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 있죠, 문제.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갈아타면서 잠깐 한번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많이 안 했어요. 10문제밖에 안 했으니까